백화점 명품관의 아침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고급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빗자루를 쥔 내 손이 잠시 멈췄다. 할머니, 오늘 진짜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웃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려. 긴장할 일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오늘은 해외 VIP까지 오는 국제자선기금 행사,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회장과 사장이 직접 참석하는 날이었다. 저 멀리서 번쩍이는 구두와 검은 양복 차림의 박성준 부장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마치 흠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매서운 매였다. 오늘 실수하면 다시는 이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그는 민지 앞에서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나를 향해 날카롭게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우세요.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니까. 말끝에 스며든 비아냥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행사팀의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못 온다고 합니다. 순간 박성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명품관아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엔 절망이 번졌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 쪽에서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라는 외침이 들리자 박성준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곧게 세웠다. 정재훈 사장과 권영식 회장이 들어서자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 3분 뒤 닥칠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박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 그 말에 가슴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무너진 상황,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광경을 보며 오래전 잊어버린 기적의 순간들이 속삭였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고 통역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성준의 눈빛엔 여전히 편견이 가득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다시 무대 위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행사장 뒤편 작은 탈의실에 들어섰다. 민지가 다급하게 유니폼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무대엔 이 복장이 더 나아요.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청소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깔끔한 스커트를 입고 있으니 오랫동안 봉인해둔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오래전 꿈꾸던 날들이, 먼지처럼 잊혔던 기억들이 스르륵 피어올랐다. 나는 원래부터 통역을 꿈꿨던 사람이다. 젊은 시절 한국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자랐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바다 건너 세상으로 향해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어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 적고 또 적었다. 그 시절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다리가 되겠다. 20살이 되던 해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으로 건너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길이었다. 낮에는 부유한 가정의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했다. 고된 하루였지만 내 꿈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주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였지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맞추다 보니 곧 마음을 열었다. 그 맑은 눈동자와 끝없는 호기심은 나를 매일 웃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강도가 들이닥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집에 없었고 나는 어린 데이비드와 단둘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다. 부엌에서 가장 무거운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온몸으로 맞섰다. 얼굴을 맞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숨기고 끝까지 버텼다. 결국 도둑들은 도망갔지만 내 몸은 망가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엘리자베스와 데이비드가 찾아왔다. 엘리자베스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You are truly family to us. 그녀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작은 펜던트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행운과 감사의 상징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데이비드는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Thank you for protecting me.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누군가를 지켜낸 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흐르지 않았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병을 얻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병원비, 동생 학비,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꿈을 내려놓고 귀국했다. 이후로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았다.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도 단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통역사의 꿈은 서랍 속 깊이 밀어넣은 지 오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그 문 앞에 서 있다. 오늘의 VIP, 로엘 인터내셔널 대표 에드워드 로엘.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기 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행사장은 고급 샹들리에와 은은한 조명으로 빛났다.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대 옆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바라봤다. 희망과 절망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이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로엘 인터내셔널 대표 에드워드 로엘님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한 박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마치 무대 위 공기가 나를 향해 몰려오는 듯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남자, 차분한 미소, 여유로운 발걸음,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행사장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무대 뒤 박성준 부장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고 있었다. 실수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 짧은 경고는 칼처럼 날아와 내 귀에 박혔다. 마이크 앞에 선 에드워드 로엘이 첫마디를 꺼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today.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한국어로 옮겼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처음 몇 문장은 무난했다. 하지만 연설이 이어질수록 영어 문장 속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잡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리며 단어 하나하나에 혼을 실었다. 그럴 때마다 객석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호기심, 그리고 인정. 그러나 무대 뒤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박성준이 휴대폰을 쥐고 뭔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민지가 내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어떤 손님이 통역이 완벽하다고 칭찬했어요. 근데 부장님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부장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나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번만 틀려봐라. 그 압박은 숨을 조일 만큼 강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둔 내 이름과 꿈, 그리고 편견을 깨부술 기회가 바로 지금이었으니까. 연설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에드워드 로엘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객석 어딘가를 스치더니 이내 나를 향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따뜻함과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바쁘실 때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도가 들이닥쳤을 때 그분이 온몸으로 자신을 지켜줬다고 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도 끝까지 버텨준 용기. 그 이야기를 옮기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연설 속 단어 하나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날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Do you remember me? 내 시선이 그의 목으로 향했다. 반짝이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 그것은 수십 년 전 병실에서 엘리자베스가 내 손에 쥐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희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무대 위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객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우리를 지켜봤다. 에드워드 로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의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우리는 무대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 박성준 부장의 표정이 무너졌다. 민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정우는 얼어붙은 채 우리를 바라봤다. 모든 속삭임이 멈추고 오직 심장 박동만이 귀에 울렸다. 포옹은 길었다. 수십 년의 시간과 거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어깨 위로 떨어지는 그의 숨결이 뜨겁게 전해졌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 마음을 파고드는 데에는 충분했다. 데이비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행사장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바라봤다.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잔에 부딪혀 반짝였지만 그 빛조차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담아낼 수는 없었다. 잠시 후 데이비드는 마이크 앞으로 돌아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갑작스러운 조명과 관심이 눈부셨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던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 박성준 부장이 급히 다가왔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눈썹 아래로 번뜩이는 불안이 보였다.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연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여기까지만 하라는 경고였다. 나는 그의 속마음을 읽었다. 행사 성공은 자신의 성과로, 내 존재는 잠깐의 감동으로만 소비하려는 계산. 민지가 그 대화를 엿듣고 다가왔다. 부장님, 지금 관객 반응이 엄청 좋아요. 이정순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박성준은 짧게 잘라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내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최 측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무대가, 이 마이크가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이 순간을 불편해할 것이 분명했다. 결국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습니까? 객석에서는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의 젊은 날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통역사의 꿈을 키웠던 일,
강도에게 맞서 데이비드를 지켜냈던 밤, 병실에서 받은 네잎클로버 펜던트,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꿈을 접어야 했던 사연. 말이 이어질수록 내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그러나 무대 뒤쪽에서 박성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가 행사 총괄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이자 총괄의 얼굴도 굳어졌다. 마치 지금이라도 내 마이크를 꺼버릴 것처럼. 그 순간 데이비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정순 선생님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결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깨달았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만 내 목소리와 내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성준이 나를 불렀다. 오늘 일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마시죠. 괜히 언론에서 부풀리면 곤란해집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받은 박수와 존경을 행사 진행의 일부로 축소시키려는 듯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부장님,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행사장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샹들리에 불빛이 점점 더 눈부시게 빛나고 무대 중앙에 놓인 꽃다발과 기념패가 정성스럽게 준비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며 로엘 인터내셔널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무대 중앙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 시선이 내게 멈췄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는 오늘 저의 인생을 지켜준 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정순 선생님입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행사 총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총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무대 위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말을 이었다. 그날 밤 강도들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선생님은 제 앞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 목이 메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찔렀다. 진실이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데이비드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 그것은 내가 병실에서 받은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 손에 얹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눈가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다른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회장 권영식이 무대 위로 올랐다. 이정순 선생님, 오늘 당신 덕분에 우리 백화점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품격과 실력은 우리가 지켜야 할 본보기입니다. 사장 정재훈도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오늘 그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부끄러움, 존경, 그리고 뉘우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편견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죠. 그 한마디에 박성준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마지막 순간 데이비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앞으로 로엘 인터내셔널은 신세 개백화점과 함께 이정순 선생님이 제시한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삶이 증명하듯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믿음을요.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명품관의 조명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났지만 공기 속에는 박수 소리와 감동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무대 한쪽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이 해방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충만함이 나를 감쌌다. 민지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니, 이정순 선생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희가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성준 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장님,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보면 그것을 버릴 용기도 생기는 법이죠.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나를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다. 유리창 밖으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은 지금처럼 진심이면 언제든 늦지 않아요.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제안을 꺼냈다. 혹시 다시 통역 일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회사와 함께하면 더 많은 무대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잊었던 꿈이 다시 손끝에서 숨을 쉬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백화점의 청소 도구함에 있던 빗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민지와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었다. 선생님, 꼭 다시 오세요. 하지만 이번엔 손님으로요. 나는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목에 걸고 백화점 문을 나섰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은 봄꽃 향기를 실어왔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울렸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 후 나는 로엘 인터내셔널의 공식 통역사로 다시 무대에 섰다. 각국의 사람들과 마주하며 언어와 문화의 다리를 놓았다. 예전과 달랐던 건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백화점의 박수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희망의 증거였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